20화. 이미 뭔가 한 거야. 이미 언급했지만 나는 남편의 권유로 신학을 했다. 남편은 나에게 많은 용기를 주었고 나는 남편 덕분에 용기 있게 학교에 들어갔다. 신학대학원 시험이 대략 20일 간격으로 1차와 2차가 있었는데 나는 1차에서 떨어지고 2차에 합격하였다. 그래서인지 신학대학원에 합격한 감격이 소중했다. 합격하여 입학한 학교에 첫 발을 내디뎠던 첫날이 기억난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차문을 열고 나오면서 무심코 내려다본 콘크리트 바닥에 새싹이 돋아나 있었다. 3월 초였기 때문에 새싹이 있었을 것이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새싹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었지만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돋아나 있는 그 새싹은 나에게 학교 첫날을 축하해,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해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나를 환영해주는 새싹을 향해 싱긋 웃어주었다. 학교 생활은 고달팠다. 의자와 책상이 단단히 하나로 고정된 곳에 앉아 평균 9시간 수업을 들었다. 중간에 점심시간도 짧았고 과제도 많았다. 일주일 중 나흘씩 학교에 가는 것도 운전해서 오가는 시간도 나름 길게 느껴졌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히브리어를 배우고 통과하는 것이었다. 이 히브리어는 나에게 낯선 외계의 언어 같았다. 나에게 당신은 영어를 잘하니까 히브리어를 쉽게 할 수 있어서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영어와 히브리어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다. 히브리어 수업 시간에 조 편성을 했다. 조별로 공부를 한 후 공부한 만큼 시간을 적어내야 했기 때문에 조모임을 가졌다. 조별 공부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조모임을 왜 하라는 것인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조별로 모임을 할 시간에 히브리어를 잘하는 선배나 누구에게라도 가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다. 한 번은 조별 모임에서 답답한 마음에 이런 미개한 언어는 처음 본다 라고 말했더니 한 조원이 그거야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어차피 자기나 나나 모두 히브리어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판국의 만노라고 내 편을 들어주면 위로가 되었을 텐데 말이다. 왜 들을 귀도 감정도 없는 히브리어의 편을 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일단 내 말에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지적 수준을 높이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히브리어에게 조차 교양 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나는 이런 삐딱한 마음이 들었다. 또한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조언이 미웠다. 그 정도로 나는 히브리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다. 괜히 히브리어 때문에 인간관계까지 다 빠진 것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기도 하다. 히브리어를 통과하니 헬라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나마 헬라어는 영어와 상관관계를 지으려는 사람들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다. 히브리어보다는 훨씬 시원한 마음으로 공부하며 지냈다. 공부면 공부로, 체력이면 체력으로, 시간이면 시간으로 뭐 하나 쉬운 것 없이 어느덧 3학년 졸업반이 되었을 때 나는 문득 두려웠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다고 해서 내가 당장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지가 않았다. 오히려 이 세계에 입문한 이후로 나는 내가 이 계통에서 아무런 인맥이 없는 고아와 같은 사람인 것을 알고 좌절하였다. 예전에는 연예인을 딴따라라고 하며 천시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에 연예인을 했던 사람들은 춥고 배고팠던 무명 시절을 겪기도 했고
평생 유명해지지 못하거나 평생 조연으로 살다가 늙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인생이 공평한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세상사가 공평하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가 조연이었든 무명이었든 간에 연예인이었기만 하면 비교적 순탄하게 어려움 없이 연예인 활동을 한다. 그들은 누구누구의 자녀로 소개되며 짧은 시간에 유명인이 되고 배역을 얻고 무대에 선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서 이미 진행된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예견된 일이었다. 부모의 일을 자녀가 물려받아서 하는 일은 비단 연예계뿐만이 아니다. 교사는 자신의 자녀가 교사가 되기를 추천하고 의사는 자신의 자녀가 의사가 되기를 추천하는 시기다. 예전에는 일본에서만 소개되는 일로 알았는데 이제는 3대째 내려오는 식당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자신의 일을 힘든 일로 여겨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주기 싫어하던 부모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모보다는 자식이 원하면 자신의 일을 물려주고 싶다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자녀에게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 부모들을 매스컴을 통하여 많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부모가 목회를 하고 있는 자녀는 목회의 길을 가기가 훨씬 쉬운 것이다. 아무개 목사의 자제라고 하면 같은 목사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훨씬 마음을 열고 대하게 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인지상정인 것이다. 학교에 다니다 보니 신학대학원이라는 특별한 학교 특성상 거의 모두 졸업 후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다. 아는 사람이나 만나는 사람이 목회자일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부모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우스갯소리로 성꼴이라고 부를 때 부러웠다. 나는 목사의 부모가 있기는커녕 내가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도 날 모른다라. 내가 다니던 교회는 본 교회는 서울에 있고 지방 교회는 제 지점으로 운영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 목사가 주기적으로 바뀌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직업 세계로 전환한 것은 일종의 모험이었던 것이다. 맨 땅에 헤딩하는 모양새를 가진 나 자신의 환경을 너무나도 모른 채 오직 순수한 동기와 뜨거운 열정으로 학교에 다니게 된 나는 이 세계에서 아무 연줄도 없이 아무 인맥도 없이 혼자 노를 젓고 있는 태평양 바다 위에 떠 있는 저 조각배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어느 날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들어오자 나를 위해 아침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던 남편이 생각났다. 1학년 첫 학기 동안 공부하기 편한 전투적인 신발과 전투적인 옷만 입다가 제법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구두를 꺼내어 신던 나에게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있을 건데 편한 것으로 신어야 되지 않느냐고 걱정해 주던 모습. 학교 가는 것이 너무 지겹다고 하자 3년 금방 갈 것이니 걱정 말라고 힘내라고 주먹을 불끈 쥐며 여보 파이팅 힘내야 하며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하듯 나를 응원해 주던 남편의 모습이 스치며 더러 커피 났다. 부담이 100배가 되었다. 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자 며칠 동안이나 고민스럽게 지냈다. 그러다가 평화롭게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을 불렀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라며 어렵게 말을 꺼냈다. 남편은 말해보라고 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좋은 목사가 될 것이라고 심지어는 대단한 목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말이야. 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공부해 보니까 이 바닥이 장난이 아니야.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의 아들들도 많고 난 아는 목사도 없고 난 너무 초라해. 난 졸업해도 여전히 집에서 가만히 살고 있을 수도 있어. 문제는 그런 건 다 괜찮은데 당신이 날 위해서 돈도 대주고 시간도 주고 특히 당신이 아침마다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주던 많은 시간들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서 나는 여기까지 말하고 목이 메어서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내 마음은 면목이 없었으나 비장하였다. 내 말을 다 듣고 있던 남편은 내 말이 끝난 듯 하자 내 등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에게 공부를 하라고 한 것은 당신에게 더 풍성한 인생을 경험해 보라고 해준 거지 당신 고민하라고 그런 거 아니야. 가만히만 있어도 당신은 잘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은 그런 목사들 그런 사람들 몰라도 돼.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게 있는데 당신이 이만큼 공부한 거 그게 이미 뭔가 한 거야. 라고 말하는 남편의 모든 말을 이렇게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다 들었다. 잘 들었다. 그러나 내가 남편의 무릎에 엎드려 엉엉 울었던 것은 마지막 말 때문이었다. 내가 공부한 것이 이미 뭔가 한 것이라는 그 말은 아직도 나를 울린다. 나는 이 말을 우리 딸과 아들에게도 해주고 싶다. 그리고 나처럼 부담감으로 지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다시 해주고 싶다. 우리가 각자 뭐라도 했다면 그것이 이미 뭔가 해낸 것이라고 모두에게 말해주고 싶다.